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사랑했던 연인이 돌아서면 적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이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과 확신, 애정이 확연히 냉랭해진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AI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계속될지가 관건인데 투심을 가를 오늘 밤 차례대로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험난한 조정의 시간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도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준이 지난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온기가 퍼졌을까? 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자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미뤄졌던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일단은 오늘 밤은 고용 지표. 그렇죠.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깜깜이로 있다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니까 어떤 결과물들을 손에 쥐게 될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연준 의장이 물가와 고용 중에 어디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땐 다들 고용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나오는 지표가 배드뉴스라고 하면 시장에는 오히려 굿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간밤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 후임이 굉장히 유력해 보였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폴리마켓을 보니까 케빈 해시 다음에 옆에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 확인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명의 케빈이 지금 경쟁자로서 화요일 연준위원회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시장에서는 원래 케빈 해시이 만약 되게 된다면 내년에 최소 3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케빈 워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다 보니 이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치를 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은 깨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이 약간의 냉각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이 여전히 괜찮다, 견고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는 약간의 하락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장기간 셧다운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니까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이 지표들의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표들이 상황을 반전시킬 트리거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그 12월 달에 뉴욕 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마이너스 3.9로 기록했고요. 전월 18.7 대비 급락하면서 제조업 활동이 대표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디츠 뉴욕 여는 이코노미 리서치 어드바이저는 가격 상승 압력이 2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전가하는 부담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 관련된 기업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우려가 됐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매출의 40%가 매출의 40에서 50% 이상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매출이 상당히 큰데 소프트웨어 매출의 마진은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의 하드웨어 칩 설계 관련된 부분은 마진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평균 마진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평균 마진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은 계속 잘 나오는데 평균 마진율은
전체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전체 평균 마진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PER도 40배를 넘어서다가 뭐 엔비디아 많이 나올 때 200배까지 넘어서다가 50배를 넘었고 최근에 30배 밑에 30배 초반까지 떨어졌죠. 브로드컴 역시도 49배까지 갔다가 지금 35배까지 내려오면서 H뱅 가격이 높다 보니까 평균 마진은 떨어지고 있지만 매출 성장률은 꺾이지 않다는 거고요. 투자 심리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닥에 근접한 투자 심리로는 보입니다.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 협회 AAII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리시 지수를 31.6%, 베어리시 지수를 49.1%로 베어리시와 불리시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7.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은데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상당히 바닥 수준에 근접한 데까지 내려왔고요. 국채 발행을 지속한 반면에 셧다운으로 재정 지출이 중단됐던 연방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멈추면서 유동성에 대한 풀리는 시간의 갭이 존재할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데 여기서 시중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영향이 나오면 투자 심리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지표 아까 좀 짚어보고 싶은데 18일에 CPI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CPI가 더 관건 아닙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지난주에 연준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는 안 떨어지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11월 CPI 결과를 다들 지금 보고 이게 혹시 위로 튀어오를 경우에는 지금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방향들 다 재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걱정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물가가 플랫하게 좀 내려와 있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어떠한 변수를 만나서 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좀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에 대한 변화보다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가 나오게 돼서 나오는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한 1, 2거래일 안에 조금은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포인트는 여러 가지 지표도 지표이겠습니다만 AI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변수들을 누가 더 빠르게 잠재워 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저는 히든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금요일 날 BOJ까지 BOJ 결과까지 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시장이 불안하다는 그 증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신용 부도수 악벌이에요. 네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 네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기업들 부도에 배팅하는 파생 상품이니까 네. 이 상태는 힘들 거다. 그럼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뭐 주가 많이 올랐던 예를 들어 양자라든지 좀 네. 거품이 끼어 있다고 걱정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시선들이 지금 좋지 않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확실히 그 신용 부도 스와프가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당히 AI 반도체 숫자가 나오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단까지도 또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 말씀하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까지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CDS라는 거는 신용 부도 스와프를 말하고 개념은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는 말 그대로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어떤 위험 해지 또는 위험의 베팅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데요. 지금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 DTCC에 따르면 미국 기술기업 관련된 CDS 거래량이 9월 초에 거의 10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요. 그 얘기는 기술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조달하는 금액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과 맞물려서 CDS가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프로젝트 건 바이 건으로 다르게 봐야겠지만 투자 회수 시점이 불투명한 상당히 장기 계약 프로젝트들 역시도
빚을 내어 투자를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최근에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하회하는 실적을 나오면서 특히나 오라클의 주간 CDS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업들의 재무 현황과 이 비교 우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산의 지급, 국채나 회사채의 부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지급을 보증하는 일종의 파생 상품, CDS도 일종의 금융 거래 위험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한 채권일수록 CDS 수수료가 높은데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별로 좀 차이를 두고 봐야 된다. 근데 훨씬 더 우려 있는 상황은 영업활동 현금률이 굉장히 안전한 소위 말하는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이 금액이 채권 융통자금이 거의 129조 7천억에 달할 정도로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 1조 5천억 달러까지 약 2,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CDS 관련된 부분이 AI 관련된 매출이 투자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 때문에 예상이 되고요. 물론 클라우드 관련된 오라클의 매출과 브로드컴의 AI 하드웨어 칩 관련된 매출이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매출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이 제품의 수주잔고,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좀 낮아진 측면도 주가가 올라간 상승률 대비해서 실적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까지 좀 키 맞추기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채권 신용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 같은 해지하기 위한 파생 상품인 거라고 본다면 최근에 오라클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채권 발행 많이 늘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려로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DS 자체를 계약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DS 프리미엄은 이제 그 계약을 하는데 들어가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CDS를 우리가 뭐 50bp, 150bp, 200bp 이렇게 좀 정하는데 사실 200bp에서 300bp 수준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에서 위험을 좀 감지할 만한 수준의 어떤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코어 위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bp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코어 위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현재 투자 구조에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그들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GPU를 대량 확보를 하죠. 이를 AI 기업에게 임대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임대 계약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출을 가지고 또다시 GPU를 사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금리 인하 시기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중소기업들까지 껴안을 수 있는 어떤 자금 조달에는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라클이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이슈가 터졌지만 시장에서 보는 그 B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어 위브가 더 심각해 보이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대기업들 있죠. 뭐 브로드컴, 구글, 알파벳 이러한 쪽에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좋지 않은 얘기들, 뭐 부도 위험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계속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좀 좋은 얘기 좀 하죠.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즘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전기차 외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좀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이 보유 주식을 평가한 네. 자산 규모가 곧 조만장자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네. 뭐 어쨌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테슬라 주가가 일단 오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보죠. 간밤에 올랐던 건 로보택시의 새 버전, 여기에 대한 공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옛 트위터죠. X에다가 이제 완전히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걸 공식 확인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해 나온 걸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글에 이어서 3위, 상승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달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6월 달에는 안전요원이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황에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안전요원 없이 완전한 차량에 탑승자 없는 상태에서 시험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X에서 밝혔습니다. 상업용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개시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요. 새로운 차량 플릿,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서 기업이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은 현재는 30대 이하지만 연말까지 바로 두 배 이상의 6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300대 이상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에서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 내에서 시험 주행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5월부터는 사전 허가 안에 텍사스 차량국의 사전 허가 안에 자율주행 서비스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 X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기대감도 상당히 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지금 그 BMW 자동차 제조 공장에 쓰이고 있는 피규어 AI와 X1 테크놀로지와 중국의 유니트리가 굉장히 저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빠르게 양산하고 있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역시도 내년에 상당히 지금 2016 CES에서도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아마 로봇 박람회가 될 정도로 휴머노이드가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양산에 대한 모멘텀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기술력의 최상위 일종의 포식자인 옵티머스가 어떤 가시적인 양산에 대한 결과를 낼 것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시장의 관심을 당장 내년 2016 CES 때부터 상당히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에 대해서 또 다른 에너지의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보안 산업으로 로봇을 육성하겠다고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봇 관련돼서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봇 관련된 산업이 내년에 좀 26년도에 좀 만개하는 해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또 이 부분 로봇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 테슬라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테슬라 주가가 항상 뜨겁게 올라갈 때 보면 그 시대의 핫한 아이템들을 잘 선취하잖아요. 테슬라가. 이 로봇이라는 아이템과 테슬라가 케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가 영리하게 먼저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불과 시대의 천재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하고. 네, 일단 불과 몇 개월 전 혹은 올 초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말실수를 한 게 좀 밈이 되면서 조롱 아닌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어느샌가 결국 본업할 때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정치 안 한다니까. 그렇죠. 뜬구름 잡는 얘기였던 우주도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있자니 굉장히 가까워진 듯한 느낌. 그리고 1인 1로봇 시대도 테슬라를 보고 있자니 당장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 로보택시도 이렇게 되면 규제의 문제일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완성도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임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완벽하게 지금 지운 상태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현재의 주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스페이스 X의 IPO를 통해서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2,200조입니다. 워낙 기준으로.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를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죠. 우주항공에서도 테슬라를 이길 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구글 웨이모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 단계부터 걱정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 단계가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에 솔루션만 업데이트를 하면 다 로보택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중국의 규제를 통한 미국의 밀어주기식에 대한 푸시만 조금 더 더해진다면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그래서 저는 뭐 워드부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도 벌써 목표가 500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상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간밤의 시장의 특징이 지수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테슬라가 강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역할을 했던 기업이 애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간밤에 지수가 안 좋으면 이젠 테슬라 쪽에 수급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이스X가 우주 항공 쪽에서 이제 상장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이게 기업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 기대감이 이제 쏠리니까 이 우주항공 테마 자체가 이제 핫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면서 미국도 뜨겁게 하고 사실 한국도 그렇죠. 네, 우주항공 테마가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네, 이게 테슬라 효과 일종의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지금 조정 기간 속에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면 우주항공 기업을 일종으로 선점하는 그런 전략들은 어때요? 너무 위험한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앞서 나가나요? 아니요, 미국 기업에 관련돼서는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우리 사실 보입니다. 종목 소개에서도 네네. 중소형 위성 맞습니다. 사업하는 네. 곳이라든지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뜨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뭐 세아베스트릴 지주나 뭐 스페어나 작은 기업들까지 많이 움직였거든요. 국내 네. 기업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미국 관련된 기업들은 좀 일단 사이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베런 캐피털의 론 베런이 스페이스X는 가치 창출의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고 스페이스X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100조에서 2,2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로 상장됨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투자 가치가 현재 가치의 10배 이상 상승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한 25%가 스페이스X를 평생 팔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우주에 대한 관심은 뜨겁고 최근에 재미난 거는 이 돈나무 언니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아마 이 발사 서비스 그리고 스타링크 결국은 인공위성인데요. 인공위성의 글로벌 확장이 2030년까지 2조 5천억 달러에 전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거의 3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재사용 로켓 팰컨 9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서 하는 거 킬로그램 발사 단가 누리호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엄청나게 갖췄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죠. 왜냐하면 실제 스페이스X는 미국 증권 시장에서 만약에 상장할 경우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내년 26년도 매출이 24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25년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한 50% 넘게 성장한다고 보거든. 거의 70% 성장한다고 보면 매출 사이즈가 한 40조 가까이 나는 회사인데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기업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지만 일부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수익 창출이 미미한데 이른바 묻지마 투자식으로 그냥 스페이스X에 묻어가는 묻지마 기업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스페이스 만약에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네. 구글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구글은 굉장히 빠르게 스페이스X를 맞아요. 스페이스 지분 있죠. 2015년에 네. 투자했습니다. 1조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1조 5천억 투자했는데요. 지금 13조에 달하고요. 이게 기업 가치 아까 말씀하신 그 정상적인 2,200조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구글의 지분 가치는 3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스페이스X 지분을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상장사가 아니니까 기업 공개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제 네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효과를 통해서 막 이거저거 사면 또 어떻게 하지만 스페이스X를 그냥 바로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돌아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짚어볼 게 원자재 공급망 쪽에서 미국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관한 소식인데 뭐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서 다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고려아연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련업체의 미국 합작사 재련소 건설 추진 계획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다 만들어내겠다. 핵심 광물. 이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쵸. 중국이 아주 이걸 가지고 이거저거 이제 장난을 치니까 이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인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 자원과 관련된 자원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여러 번 좀 반복된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그렇게까지 연속성을 보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이슈는 계속 이제 나왔던 이슈의 좀 재반복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투닥투닥 거리는 상황 속에 나오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지금 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엔비디아 H200 주네 안 주네 주는 쪽으로 이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 준다리도 안 쓴대요. 네. 중국에서.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뉴스에 좀 반응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슈 차원으로만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지금 미국 관세 이슈가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패소하면 결국에는 이제 낸 관세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정말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패소한다, 이거 엄청난 변화, 지각 변동 아닙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코스트코부터 우리 선글라스로 유명한 레이벤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배팅하면서 관세를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으려고 잇따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그다음에 레이벤 등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 이거에 따라서 미국 내 부가 징수한 모두 관세를 환급해달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진이 정상화되고 좋아지는 관세로 인한 상당 부분 영업이익이 깎이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매크로적으로 지금 사실 중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굉장히 불안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힘을 상당히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는 거 규정할 정도로 4월 달부터 수익 규제 권한을 이 IPA 조항에 따라 법적 근거로 세계 주요 기업에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철강, 자동차, 상품 별도로 부과하는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양대 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간을 흔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은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실제 기업들의 비율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건 바이 건으로 좀 분류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규장에서 발표될 지표들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중에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지표 정리해드리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15분에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될 거고요. 또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 11월께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공교롭게도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준은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고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향후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 지표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AI 기술주들의 조정폭이 아무리 깊고 크다고 해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빛나는 기술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주에서 그리고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려보면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은 웰타워라는 곳입니다. 네. 웰타워, 일단 기업 소개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츠 기업인데 아, 리츠예요? 네, 어떤 부동산이냐가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주거하는 주거 환경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건물들을 만드는 기업. 시니어 헬스타운? 그쵸. 이런 시니어 거? 헬스 타워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 갑작스럽게 기술주, 테크주 이쪽 이야기를 하다가 이 웰타워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쪽도 배당을 많이 주는 그리고 배당을 주면서도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감당,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테크주들이 힘들 때는 비테크주들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 웰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루만 강했던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시대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쪽에 주거를 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벌써 15% 이상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약 3% 미만의 그 대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15% 정도의 이제 대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리츠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샵 운영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에 대한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연말 배당까지 다 고려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웰타워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벤타스라고 하는 경쟁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웰타워의 이 영업 이익률 자체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이 시장에 치고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 유보율,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테크주들에 대해서 피로도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웰타워와 같은 기업들도 한 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때 굉장히 크게 한번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웰타워가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거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리시면서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이젠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비기술주로 눈을 확대해 봤었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 웰타워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기술주로 갑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기술주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네. 자, 모든 기술주들이 다 어렵고 힘든 건 아니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주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많이 발굴을 해 주시는데 자, 포트로닉스라는 곳입니다. 네. 자, 포트로닉스. 회사 명에서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네네. 기업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토마스크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포토마스크 글로벌 선두고요. 미국의 공급망 리쇼어링, 미국의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제조 캐파를 갖고 있는 1등 업체고요. 포트로닉스는 상당히 국내하고 연관이 높다. 한국에 대한 포지셔닝도 있고요. 대만에 대한 포지션도 30% 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포지션도 있고요. 아마 TSMC로도 추정이 되고요. 한국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그 주가가 1개월 동안 80% 넘게 올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사이즈가 3조, 우리나라 시총으로 한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반도체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미국으로의 제조업체 리쇼어링의 가장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엔드 IC, 반도체 직접 칩이 미세화되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이 소위 말하는 포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 공급망 그 외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OLED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아시아에서 포토마스크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더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FPD, 그러니까 평면 디스플레이가 OLED로 되면서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매출 감소를 오랫동안 2년 동안 겪었다가 지금 8.6세대 AM 아몰레드 마스크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수요로 소비자와 기업용 디스플레이 쪽 매출의 28%를 차지하는 이쪽까지도 시장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다각화 전략으로 대만, 한국, 미국, 일본 그래서 대만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20%, 중국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최첨단 선단 공정, 그러니까 고급 노드라고 하죠. 미세화된 선단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최근에 디램과 낸드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이제 레거시 디램 쪽에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투자가 폭발되는 게 26년보다는 오히려 더 먼 그림으로 27년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이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선주문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회사가 내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 성장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패키징 분야,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도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나 포토 마스크에 대한 뭐 선단 공정의 수요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 기술주들이 좀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네. 주가 흐름은 여기에 좀 연동되지 않았어요? 어때요? 이런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코어웨이브나 오라클의 어떤 노이즈가 있든 아니든 삼성전자의 HBM 칩 그리고 하이닉스 HBM 칩은 반드시 서로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공급의 쇼티지에 의해서 수요가 폭증하는 것처럼 여기도 글로벌 리더십 관련돼서 포트로닉스가 제공하는 이 포토마스크가 사실은 일본 업체도 있고 대만 업체도 있는데 미국의 원천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도 상당히 전략적인 이 정책의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 부분 중국 업체나 대만 업체가 제외되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를 누리고 있어서 여기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구조고 매출의 성장폭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갑자기 100% 올라갔다가 50%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 15%, 20%, 25% 이렇게 약간 계단식 성장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포토마스크가 반도체 회로 설계도를 맞습니다. 네. 아주 빛으로 이렇게 패터닝하는 겁니다. 예, 네. 찍어내는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네. 여기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정밀 유리판. 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예를 들어 TSMC가 이기든 브로드컴이 잘하든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든 누가 이기든 이건 써야 된다. 정확합니다. 네. 잘하는 편 우리 편. 네. 네. 이 구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 또 하나 배웠습니다. 포트로닉스의 잠재력.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성 본부장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베크롬비입니다. 이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저희가 한번 다뤄준 적도 있습니다. 네. 아베크롬비 요즘에 요 아베크롬비 실적 매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갑작스럽게 이제는 좀 사라진. 하지만 미국 내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실적을 동반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아베크롬비의 피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참 기술주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프리장이 열리면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믿었던 테슬라까지도 현재 프리장에서 보면 1%에 가까운 조정세를 보이면서 뭐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 뭐 팔란티어, 애플 할 것 없이 지금 기술주들의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 흐름들 대비해서 프록터 앤 갬블이라든지 일라이 릴리라든지 일부 소비재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테크주들에 대한 빈 공간을 소비주들이 만약 채워준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것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베크롬비의 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유행성이 타는 브랜드 혹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이 가장 앞서실 것 같은데 12분기 연속 매출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아베크롬비의 피치가 12분기 동안 실적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베크롬비 브랜드 자체에 대한 흥행성도 있겠지만 자매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이 홀리스터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도 최근에 원래는 이제 10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30 세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현재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이쪽은 인종차별 마케팅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 이미지를 굉장히 좀 빠르게 탈피를 하면서 포용성을 좀 보였고 그때 당시에 뭐 마른 체형 그리고 뭐 식스팩을 가진 굉장히 이제 건강한 체형 위주의 이제 옷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또 체형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옷의 형태들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 그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클럽 형태의 약간의 어두운 형태의 매장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화사하게 좀 밝게 이미지 변신을 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 그러니까 매니아틱적인 고객만 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고객들까지도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주당 가격이 벌써 많이 올 최근에 최근 바다 반등이 세게 왔네요. 그렇죠. 70불에서 12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100%, 80%에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좀 보였고 지금 JP모건도 목표가를 내세운 게 130불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근접했네요. 목표치에 좀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 매매를 하시기에는 저는 쫓아가면 우리가 오히려 먹을 구간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타임을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좀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 아베크롬비의 피치가 조금 부담된다면 어제 아마 우리 프리마켓온에서 했었던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결은 다르겠지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비재 쪽에서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것도 지금 시장 타이밍에는 어찌 보면 알맞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김준 대표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슈얼스 컴퍼니 의료기기 회사죠. 네.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죠? 굉장히 친숙하시죠. 바슈롬이라고 그 그렇게 하니까 네. 알겠어요. 뭐 올리브영에도 있고요. 맞다. 그냥 그러네. 각종 그죠? 요즘 올리브영이라고 안 안과와 합니다. 관련된, 네. 올영이라고 해요. 네, 올영에 네. 있는 이런 안과 관련된. 근데 안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피부과, 치과, 신경과, 소화기기 내과, 미용의료기기. 근데 오늘 미용의료기기 쪽을 말씀드리려고요. 대표적으로 탑티어입니다. 솔타메디카를 갖고 있고요. 솔타메디카 자회사로 있는데 이 중국의 미용 용품 유통업체 아마 탑 10 정도에 들어가는 업체를 완전히 인수해서 중국 미용 제품 유통망을 이제 손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타 메디칼이 아마 중국이 지금 대략 한 61조에서 거의 90조 시장인데요. 뭐 우리나라 이제 클래시스도 진출해서 상당히 유명한데 이 솔타 메디칼의 써마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써마질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 솔타 메디칼을 지금 중국의 우한 스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솔타 메디칼을 중국에서 이번에 유통업을 인수하면서 바슈에스 컴퍼니스가 중국 내 솔타 제품을 직접 유통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판매를 하면서 완전히 유통망 구조를 완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뭐 탑티어 그 시장인 중국 미용 의료 시장을 다시 한번 점유율을 굉장히 강하게 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반의 피부 리프팅, 탄력 토닝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매출의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마 지금 중국 시장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전체 매출 시장의 35%까지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미중 갈등은 괜찮겠어요? 툭하면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일어나고 하는데 혹시 또 미중 간에 또 으르렁대다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불똥이 튀는 거 아닌가? 네, 그 부분은 우려를 하는데요. 이미 우한스보를 통해 굉장히 오랜 기간 마케팅과 영업을 중국 업체인 우한스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 역시도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이 솔타메디칼이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솔타메디칼 같은 경우가 연간 매출 성장이 이제 10%씩 꾸준히 나왔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10분기 연속 매출 성장의 숫자 자체가 10%대가 아니라 이제 20%, 30%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급망과 서비스 일원화는 당연히 속도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영업 마진의 급격한 개선까지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 써마제가 거의 완전 탑티어급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030년까지 중국 의료 시장 말고 미국과 얘네가 진출하려고 하는 브라질과 아시아 시장 역시도 2030년까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커지는 시장이 레이저와 이 고주파 기반의 비침습 시장이다. 그래서 상당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나 소셜 네트워크와 라이브 커머스 통해 온라인 채널도 이 써마지가 굉장히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써마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이 장질환, 간과 장질환 치료제 시팍산이라고 있습니다. 시팍산도 조 단위의 매출을 나는 회사고요. 미국 내 위장병 치료제인 살릭스라는 캐시카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맞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 특허 소송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었고요. 대규모 차입 만기에 대한 그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우한스보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그 인수한 마케팅을 기반으로 지금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어제도 급락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I 회피 심리가 지속된 영향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투심이 위축되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올해 AI 인프라 투자를 전년보다 40% 늘린 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재무 리스크 우려가 불거지며 어제 약세 마감한 오라클, 현재도 1%대 내림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페이팔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미국 내 은행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선 페이팔이 소기업 대출 역량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자금이 전통 산업주 등으로 몰리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크롬비앤 피치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베크롬비는 지난주에만 약 18%가량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는 구글이 신규 부동산 광고 형식을 시험 중이라는 소식에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의 해당 포맷은 기존 부동산 포털의 핵심 기능을 검색 단계에서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진로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프리장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대표 기업 알리바바가 어제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경기가 부진을 겪으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가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수에도 어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에 연동되며 투심이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에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600달러로 상향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4에서 5월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출시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포브스는 머스크 CEO의 자산 가치가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AI 칩 스타트업 삼바노바 시스템즈 인수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거래 규모는 부채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시장에선 이번 인수를 인텔의 AI 전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인텔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 업체 스캐드MD를 인수했습니다. 스캐드MD는 대규모 연산 작업의 스케줄링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오픈소스 기술을 확보해 AI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에 어제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AI를 둘러싼 경계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순환매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ETF 시간 알아봐야겠죠.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하나자산운용 박현정 매니저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장이 좀 조정 요즘에 받고 있거든요. 기술주들 특히. 그러면서 ETF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네. ETF 수익률 상위에 기술주 관련된 상품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성과가 가장 좋았던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마 산업에 투자하는 ETF였었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에 트럼프가 이제 대마 산업을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성과가 좋았던 건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은채굴 기업 역시 성과가 좋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우주항공 테마 소개를 드리면서 네. UFO ETF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예. 이 ETF 역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일단 비기술 영역의 네. 상품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까 UFO 말씀하셨잖아요. UFO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기업 상장 네. 소식이 이제 기대감으로 막 반영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사실 어제도 많이 올랐고 막 그랬거든요. 네. UFO 말고 네. 다른 상품도 없어요?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DXYZ라는 상품입니다. DXY Z. Z 한국식으로 Z, 네. 미국식으로 G. 네. 네, 해보시죠. DXYG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TF는 아니고 폐쇄형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폐쇄형 투자 신탁이 뭐예요? 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한데 네. 요 폐쇄형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모집한 투자 금액 이상으로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고 그럼 봐주시면 청산대까지 그대로 그냥 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ETF는 아닌 상품이고요. 예를 들면 누가 팔아야 살 수 있겠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상장 기업, 그러니까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기술주의 비상장 주식을 기술과 관련된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담고 있는 그런 폐쇄형 신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보시면 네. 이제 스페이스X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I 관련해서 사실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오픈 AI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픈 AI의 비중도 한 5.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즘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네. 대한 기대가 되게 큰데 네. 이거 사고 싶은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네. 주주가 될 수 네, 있긴 있는 거죠. 저걸 사면 맞습니다. 거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그냥 이제 저희 ETF 매매 하듯이 MTS 통해서 티커 검색하시면 매수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네. 이제 어쨌거나 이게 비상장 기업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기업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최종 투자 단위로 받은 그 기업 가치, 네. 뭐 프리밸류, 포스트 밸류를 하거나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저건 이제 일종의 상품으로 구성을 또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해당 상품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네. 결국에는 이런 스페이스 X와 같은 그런 상장 이벤트가 있으면 해당 상품의 성과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런 이슈가 소멸이 되면 이제 또 주가는 빠지게 되는 그럼 그런 변동성이 모습을- 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상품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한 종목을 매일매일 공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요 폐쇄형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나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만 공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고 비상장 종목들을 담고 있어서 네. 그런 리스크, 공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